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그 지표상의 예. 실패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네. 이런 구조개혁과 저성장 그 상황에서 네. 주요 선진국들이 가장 강력하게 수단으로 활용하는 확대 정책과 거꾸로 간 것이죠. 28조의 초과 세수가 있었다는 것은 국민이 쓸 가처분 소득 28조를 국가가 걷어가지고 쓰지 않고 훔쳐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들도 힘들고 또 기업도 힘들고 한데 국가만 지금 돈을 남겨두고 뭉겨주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봐요. 예측을 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뭐 겁니까? 제가 그 작년 국감 때도 누차 지적을 했는데 예.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20세기의 그 낡은 패러다임, 균형 재정 신화에 갇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기재부가. 그래서 뭐 확대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마치 무슨 정부가 그 해서는 안 될 도덕적 해이처럼 생각하는 그런 그 패러다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금융위기 이후에 특히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에 선진국들은 통화 정책과 더불어서 확대 재정 정책을 거시경제 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쓰고 있고 IMF나 또 OECD에서도 이 승수가 높은 재정 정책을 쓸 것을 권유하고 있어요. 특히 IMF는 신흥국하고 선진국 그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확대 재정 정책을 쓸 만한 여력이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 7대 국가 중에 하나로 지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도 그런 균형 재정 신화에 갇혀 있다는 것이 좀 답답하고 두 번째는 뭐 과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구조 개혁, 패러다임 전환의 경제 그 전략을 경제 정책 실행 주체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 만약 대통령하고 의제 통일이 돼 있느냐 이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는 기재부가 하여튼 균형 재정이라는 낡은 신화에 아직도 갇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더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그 구조를 바꾸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구조를 바꿀 때는 고통이 따르게 되고 그 고통을 강력한 어떤 재정으로 뒷받침하면서 이 고통을 나누면서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데 이런 구조개혁에 그러면 이제 이런 구조개혁을 할 때는 또 이 확대 재정 정책이 더욱더 중요한 그 정책 운용 수단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조면요, 이거는 아주 강한 긴축 재정이에요. 왜냐하면 저 28조가 제대로 쓰여졌다면 아마 정부가 목표로 한 성장률 3.0 이상이 반드시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어제도 대통령께서 고용 문제가 가장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한 그 고용 탄성치를 보면 적게 잡아도 6인데 28조 정도면은 최소한 20만 명의 일자리는 창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고 확대 재정하면 뭐 정부가 흥청망청 쓰라는 얘기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세금을 걷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걷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움켜쥐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고용 지표도 가뜩이나 어려운 고용 상황에서 또 30만 명 이상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안 쓴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납득할 수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작년에 10만 명이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17년에 대비해서 이제 고용률이 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017년 7, 8월은 고용과 관련해서 어떤 그 정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초이노믹스
빚내서 집 사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주로 건설 부동산업에 단기 일자리가 가장 확대됐던 거예요. 그래서 33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17만 명이 부동산 건설 단기 일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없어질 일자리입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이제 지금 고용률 악화를 이야기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고 또 지금 뭐 제조업 구조 개혁 때문에 어렵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그렇게 해서 고용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다 설명하면서 30만 명 일자리 수량적 지표를 제시했다는 것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것을 도달할 수 있는 재정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보통 이게 재정에 대한 여러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쓸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고 그에 따른 이제 그 돈을 걷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걷어놓고 그 안에서 쓰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까? 재정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저 군대도 유지해야 되고 안전도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저 복지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쓸 때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도 그걸 다 취합하겠네요.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은 쓰기 위해서 걷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흥청망청 쓰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 재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것은 민생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무슨 대기업들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뭐 최저임금을 뒷받침한다든지 이렇게 복지를 늘린다든지 하면 그걸 비용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되고요. 저는 이제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기도 했고 이제 우리가 3만 불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고공 성장 고도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선진국의 저성장 기조에 맞춘 그런 이제 경제 전략이 운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패러다임이 전환되려면 저는 우리 이 기재부를 비롯한 경제 주체들이 오랫동안 신화처럼 갖고 있던 20세기의 낡은 패러다임을 벗어 던져야 된다. 그게 첫째가 균형 신화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임기 영합적으로 안 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이 균형 재정의 신화에 갇혀 있던지 아니면은 그동안에 경기 부양책으로 썼던 SOC 투자 이런 거 안 하겠다. 그거는 뭐 그 말에 부합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이제 복지는 완전 고용을 전제로 한 그 이렇게 보완제처럼 복지를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고 기술혁신의 일자리 줄어드는 시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완전 고용을 전제로 한 어떤 복지라는 잔여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지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른바 자유화의 신화인데 이미 뭐 자유시장 경제 종주국인 미국에서 자유 경제를 폐기했잖아요. 보호무역주의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뭐 수출 중심적인 이런 것으로만 가가지고 미래를 도모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그러니까 20세기 그런 낡은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21세기의 어떤 그 기술 변화, 또 산업 구조 개혁, 그리고 또 고용과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최소한의 삶의 보장을 위한 정책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 원칙들을 이제 광범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작은 정부 신화예요.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의 핵심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는 거 지원만 해주고 니들은 손 떼라 이겁니다. 그런데 패러다임 전환을 할 때는 그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구조개혁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기술 혁신을 위한 인프라를 깔아준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디어 캐피탈을 중소기업들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기반을 깔아줘야 중소기업들이 마음 놓고 그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대기업들이 스스로 혁신하기 어렵다면 경쟁 체제를 유도해서 정부가 직접 참여해서 경쟁 구조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뭐 말하자면 불평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어떤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회복지 확대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작은 정부론 민간이 다 할 테니까 경제는 정부는 지원만 해라, 이런 사고 가지고는 구조개혁은 불가능하다. 적극적인 정부 역할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구조개혁 방향을 좌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네. 자유한국당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측면도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패러다임 전환 구조개혁의 그 의지와 프로그램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깃발은 들으셨는데 정책 패키지나 전략이나 주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부는 그동안 했던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혁신 성장이 중요하다고 봐요, 저도. 지금 그러니까 주격 경제에서 이제는 이제 선도 경제로 전환해 가려면 구조 개혁이 당연히 돼야 되죠. 그러면 이 혁신 성장에 박차를 가한다고 내놓은 정책이 뭐 과거 역대 정부가 했던 단기 부양책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주된 내용이. 그다음에 뭐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차 뭐 뒷받침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대자동차가 하겠다고 하는 친환경차 대수를 증대하겠다는 목표는 정부가 보조금 주는 만큼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혁신 성장이라면 무엇을 혁신할 것이냐, 이 점이 분명하게 공유가 돼야 돼요. 혁신은 가치가 혁신돼야 되고, 기술이 혁신돼야 되고, 주체가 혁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정부가 뚜렷한 비전을 못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싹 빠졌는데, 지난 이제 통계나 소득 격차가 충격적으로 나와가지고 뭐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고 야당들이 비판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1, 2분위가 소득이 더 낮아졌고 격차가 더 커졌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제시된 수준의 소득보장책, 사회복지만 가지고는 이 불평등의 그 추세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더 강도 높게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문제인식을 이제 해법의 차원에서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임제하의 3년차 징크스는 지금처럼 극단적인 대결 정치에 서 필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all or nothing의 지금 선거제도 하에서 권력을 뺏긴 쪽은 그 다음 날부터 결사항전에 들어가서 그 정부가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아야 그 다음에 내가 권력을 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도 일관성 있게 해나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3년차 징크스라는 것은 결국은 저는 이런 극단적인 양당의 대결 정치를 다당제하에 제도화된 연정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협력 정치를 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이제 관료들 문제가 심각한데, 이 관료들이 결국은 그 완강한 어떤 그런 그 행정권을 행사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정당 정치가 현대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깃발은 들었는데 예. 이 깃발을 실행할 수 있는 정책과 추진력은 결국은 정당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야 준비된 사람이 가서 장관도 하고 그다음에 준비된 정책을 가지고 또 여러 부처들의 그동안에 그 어떤 상투적으로 해온 것들을 교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결국은 정당도 무슨 캠프 정당 비슷하게 돼서 어떤 정책적 성실성과 또 그것을 꾸준히 실험하고 점검해온 그런 훈련된 사람들을 키우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제가 기재위원회를 맡아서 해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소득주 성장을 가지고 열심히 공격을 할 때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방어를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런 논리가 훨씬 익숙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결국은 관료 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임제의 3년차 징크스, 그 다음에 관료들이 주도하는 이 두 가지는 결과라고 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바꿔서 정치 구조를 바꾸고 그 다음에 현대적인 정당 체제로 정당 정치가 이제 제대로 궤도에 올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선 뭐 선거제도 개혁이 그렇게 쉬웠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고 예. 보고요. 작년 말에 이제 5당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했지만은 1월 말까지 선거제도를 마무리하자 이렇게 합의는 했는데 지금 뭐 논의 속도는 매우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개특위위원장으로서 어쨌든 원내대표 합의에 기초해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1월 달 안에 안을 만들겠다고. 네, 근데 이제 뭐 정치가 약속한 대로 예정대로 뭐 되는 구조였으면은 국민들이 그렇게 불신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면 하룻밤 사이에 결단하는 게 또 정치권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환경은 이제 정당 간의 어떤 뭐 이해관계 조정도 있지만 이번에는 비례성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과 언론이 얼만큼 이제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봐요. 그리고 뭐 의원 정수가 걸림돌인데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의원 정수가 걸림돌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덕을 많이 본 기득권 정치가 가장 큰 걸림돌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메시지는 분명하잖아요. 의원 정수 늘리지 마라 하는 메시지는 니들 못 믿겠다. 그리고 저 과감한 변화를 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신뢰받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야죠. 그러면 그동안에 국민들이 지적했던 많은 문제들 또 제대로 그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는 책임 있는 의사를 밝히면은 저는 민심도 바뀌리라고 보는데 그걸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거제도 문제는 지금 뭐 국회의 권한으로 돼 있지만 이게 유권자들의 주권을 위임하는 절차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더 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더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시민들의 입장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그런 정치 활동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여론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두 당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여러 문제 인식이 있어도 그래도 정치권에서 합의를 하면 그 합의 자체에 점수를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또 할 의지가 있으면 또 가장 마이크 성능이 좋은 그런 두 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뭐 금방 그 공유가 되리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시민들의 학력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좀 소극적이잖아요, 예. 양당이.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많이 안 나죠.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이 뭐 하여튼 이제 지지율하고 의석수하고 괴리가 커서 이걸 조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해야지. 이런 생각은 대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요. 다만 뭐 복잡하게 연동형이 뭐 우리식에 맞는 거냐, 뭐 어쩐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정치적인 뭐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유불리를 또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잘 모르니까 시민들이. 그렇지만 큰 방향에서 지지율과 의석수 간의 괴리를 해결해야 된다. 그게 연동형이기 때문에. 당일론에 대해서는 다. 예, 그건 이제 인정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선거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반 이상이 동의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그저께 정개특위 자문위원단이 단일한 입장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보수 진보가 반반씩 구성되어 있고 각 당이 다 인정한 분들인데 거기서 어떤 합의를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오피니언 그룹들은 큰 방향에서 이제 방향을 정해가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국회 내에 이제 결국 기득권을 내려놓는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국민적 압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뭐 기자회견문에서 다루기는 좀 뭐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선거제도는 국회의 소관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기자들 질문에 이제 이게 좀 포함돼서 대통령의 의지 피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었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러나 저는 뭐 대통령께서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 이렇게 보고, 또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이 힘을 보태거나 또 대통령이 개입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책임있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그거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오랜 당론으로 이제 주장해 왔던 바가 있기 때문에 뭐 좀 소극적이지만 그러나 선거제도는 바꿔야 한다. 하지만 조금 최소화하는 그 결과를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선거제도는 뭐 바꿀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지만 민주당 사정을 고려해서 조금 최소화하는 뭐 그런 정도가 지금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문제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금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가 충분치 않아요. 아예. 그래서 민주당보다는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좀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만한 상황인데도 내부에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질 않고 뭐 좀 뭐 정부의 문제 제기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경도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지난번 합의 사항에 보면 이제 권력 구조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또 뭐 약속대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믿음 같은 것을 좀 확인할 때 저는 뭐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도 어쨌든 이번 기회에 선거제도는 뭐 작은 구멍이라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당이 그 촛불 정부를 탄생시킨 그런 시민들의 뜻을 완전히 외면하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김종민 간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은 내부에서 논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이 올해만큼 강력한 그런 그 요구에 직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자유한국당 혼자 제끼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비례성 강화라는 대전제가 충족이 된다면 뭐 당의 유불리도 충분히 고려하자. 그래서 좀 열린 자세로 지금 어쨌든 합의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민주당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는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저희로서는 창원을 반드시 사수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로 모든 당력을 집중할 생각이고요. 지금도
여론조사 과정에서 네. 좀 우리 후보가 예. 여영국 후보가 좋은 그런 그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중에 편집했어요. 우리 여영국 후보 지지율이 꽤 좋게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 여영국 후보가 뭐 중앙 정치 무대에서는 무명이지만은 예. 경상남도에서 한 명 뽑는 예. 그 도의원 선거에서 예. 이 민주당 뭐 정의당을 다 통틀어서 유일한 당선자였습니다. 그만큼 저력이 있는 기반이 있는 후보입니다. 저는 뭐 어느 서로 주고 받아야 어느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뭐 이기기만을 위한 단일화 예.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뭐 충분한 어떤 정책적 협의나 예. 또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검토는 뭐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일화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포장된 패배라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에 늘 단일화하면 진보 정당의 양보로 귀결돼 왔거든요. 이제 그런 단일화에 대해서는 저희는 더 이상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창원은 명분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도 여기는 창원에서 정의당의 한석은 말하자면 황금주와도 같은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노회찬 대표 계실 때에 교섭단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싸워왔던 그래도 그 해결 안 됐던 특수활동비 폐지를 우리가 이뤄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정의당이 힘을 가질 때 어떤 정치가 가능한지 정의당이 권력에 다가갈 때 실제로 국민의 뜻이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영국 의원을 국회로 불러들이면 그와 같은 좀 힘있는 개혁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여영국 후보의 당선은 그냥 뭐 300분의 1의 그 선거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황금주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우선 그 최저임금의 뭐 이른바 돌출 인상이라고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최저임금 인상 1년 내에 최종 그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뭐 그동안에 나온 통계를 보면은 그 산입범위 조정 때문에 노동연구원 같은 경우는 한 9% 정도가 차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동연구원에 기초하면은 16.4%를 올렸지만 그 산정 범위를 조정하고 하면은 실제로는 한 7.4% 정도밖에 인상된 거 아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예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하고 박근혜 정부가 했던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경제적인 뭐 공방, 효과 공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 허상일 수 있겠네 지금. 이게 뭐 좀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나쁜 영향을 이야기할 때 1월 달에 최저임금 인상이 시작된 그때부터 공격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런 공격 끝에 결국은 정부가 굴복해서 산입 범위를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 비슷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국회에서 야밤에 그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야합해가지고 통과시켰는데 그래서 결국은 노동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그 산정 그 범위를 적용하면 한 9% 정도까지 차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인상된 폭은 7.4%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 사실인가? 이것을 우리가 놓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뭐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결국은 재계가 그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바꾸는 데까지 지금 밀고 들어왔는데
저는 뭐 전문가위원회를 두자는 것은 첫째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전문가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경제 여건, 기업 여건, 사회보장 수준을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최저임금법에는 생계비, 그 다음에 뭐 유사 근로자 임금, 생산성, 소득 분배 수준 이거 다 고려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걸 추가하겠다는 건 결국은 이제 대부분 이제 최저임금 삭감 요인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업에 따른 요구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어떤 걸 제기하고 싶으냐면 3년 안에 1만 원에 도달하면 OECD 평균 수준이 되거든요. 저는 최저임금이 OECD 평균 수준이 된다는 전제하에 된다면 그러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고 분배 개선치만 추가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상태에서 그 최저임금을 억압하는 그런 조삼모사식의 그 방식을 쓰지 말고 최저임금을 우리나라 같이 이제 빈부격차가 큰 나라에서 어쨌든 밑바닥을 끌어올려야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뭐 한 3년 이내에 OECD 평균 이상은 만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예 경제 성장률 또 물가 상승률에다가 분배 개선치를 보완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도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그 어느 정부보다도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는 정부라는 걸 인정해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뭐 대통령의 그런 생각이나 의지는 있으시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결과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그 문제를 크게 갖는 것이 결국은 사회적 합의에 관한 정부의 인식이에요. 아직도 저는 일방주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노총이 정치적으로 매우 미숙하기 때문에 좀 부당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경사노의 참여 문제예요. 원래 민주노총은 올 3월 달에 올 초에 그 노사정위원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여를 했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거기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또 접근도 됐는데 갑자기 국회에서 밀어붙여가지고 통과시키면서 그게 깨졌잖아요. 그때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경사노위가 돼서 한국노총은 비교적 결정 구조가 단순하니까 들어갔고 민주노총은 이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게 이제 절차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유보됐던 것이지 뭐 불참한다 이렇게 선언한 적은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탄력 근로 시간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정말 사회적 합의 관행을 만들려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노동시간 단축 올 초에 국회에서 다시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제 52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은 2003년도에 이미 통과된 법이에요. 그걸 15년 동안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기업의 처지를 고려해서 계속 유예요. 노동부 지침으로 법을 무력화시켜 온 게 15년입니다. 그래서 과로 사회를 탈피하자고 하면서 뭔가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제 작년 초에 이 법을 다시 통과시키면서 이것도 또 그 기업의 부담을 줄이자고 해서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작년 8월 달부터 시행하면서 작년 8월 달부터 300인 이상 시행하고 또 20년도에 또 300인 이하 시행하고 그 이후는 또 22년까지 또 가게 돼 있는데 문제는 거기도 뭐 페널티를 내년부터 준다 해가지고 올해가 됐죠.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는 시행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재계에서 이미 탄력근로시간제 연장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현행 탄력근로시간제가 3개월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걸 확대 요청을 했을 때 그러면 최저임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할 때까지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2022년에 보고하겠다. 이게 사회적 합의 사항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법을 통과시켰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탄력 근로 시간제 뭐 1년으로 늘린다고 무슨 뭐 20일 안에 안 되면 뭐 밀어붙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누가 사회적 합의를 깼어요? 민주노총이 깼습니까? 제가 국회 그 상임위원회 때도 지적을 했어요. 그것은 공약이나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하는 나쁜 정치다. 민주노총이 뭐 아무리 억울한 여러가 있다 하더라도 뭐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또는 무슨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고용 승계를 단협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개선이 돼야 되지만 그러나 탄력 근로 시간제와 관련해서 또 그 사회적 합의를 뭐 외면한다든지 그걸 파기했다든지 그것은 그런 책임 전가고 나쁜 정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대통령의 인식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신재민 사무관이 소신을 갖고 자기 기준으로 어쨌든 청와대의 협의 과정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가질 수는 있지만 우선 첫째로 그 적자 국채 발행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충분히 뭐 기재부하고 또 청와대 경제라인하고 뭐 협의를 당연히 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장관이 어쨌든 그런 협의 과정을 통해서 수정 결정을 했고 내가 뭐 외압을 받아서 할 수 없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뭐 정상적인 정책 조정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야당에서 많이 문제 삼는 게 이제 KTNG 사장 교체 압력을 행사했다는 건데 과정을 보면 기업은행을 통해서 압력을 행사한 것은 뭐 근거 있는 지적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압력을 행사해서 교체가 됐으면 문제가 되는데 교체가 안 됐잖아요. 결국은 정부가 압력을 행사해도 말하자면 관철이 안 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짚어볼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무슨 청문회 국정조사까지 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신재민 사무관의 그 뭐 젊은 젊은 공무원으로서 자기 소신과 열정을 갖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어떤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그 복잡하고 포괄적인 과정을 좀 이해시키고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야3당이 뭐 청문회 국정조사 이야기했을 때 정의당이 동의하지 않은 이유는 신재민 그 사무관이 제기한 것이 액면가 그대로는 사실일 수 있으나 그것은 그것을 가지고 청와대나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뭐 그럴 사안은 아니다. 문제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관철되지 않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중이죠. 조금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뭐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이제 정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지 않고 개인 일탈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6급의 그 감찰관원이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일탈이 이루어지고 또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을 야기하는 이 사태에 대한 지휘 책임은 분명히 남는 거죠. 뭐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 뭐 교체에 담긴 뜻은 어쨌든 국회하고 관계 개선을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협치라는 것이 뭐 몇몇 정치인들의 뭐 정책 선의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촛불 연대, 탄핵 연대
범위 내에 협력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쉽지 않고 결국은 선거제도를 통해서 내년 총선을 치르고 그 결과에 따라 이제 그 연정을 제도화하는 구조 속에서 뭐 필요성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봐요. 뭐 개혁 입법 연대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정부의 그 정책이 개혁과 거꾸로 가는데 어떻게 개혁 입법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적어도 연대라는 것은 공통의 어떤 정책, 또 공통의 어떤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개혁과 거꾸로 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뭐 여야정 협의체도 이제 주선을 하셨지만은 이 여야정 협의체는 자유한국당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거부하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현재와 같은 5당 체제지만은 현재는 5당 체제지만은 사실상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동의하는 연대만 가능한데 그게 개혁연대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협치가 이루어지려면 정책과 노선을 중심으로 확고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기 어렵다. 아까 말씀 그 내부를 설득할 수 있는 범위를 잘 찾아야 되는 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아마 적어도 비핵화 문제를 더 논의해 갈 신뢰가 있다는 것은 정상 간의 신뢰는 있다는 뜻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 여론에서 그 대단히 그 공간이 협소하고 그렇죠. 또 아마 북한도 뭐 제가 상세는 모릅니다만은 또 군부를 비롯해서 이제 나름대로 구조적인 그 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자꾸 왔다 갔다. 네네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정상 간의 신뢰를 말하자면 그 국내에 그 설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더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좀 더 미국의 공간을 여는 능동적인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상응 조치라는 대원칙 하에 상응 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는 논의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북미 간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좀 더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그런 방안들이 제시되면 저는 뭐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차피 북미 관계, 남북 관계는 단판 승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상당한 정도 시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뭐 그런 점에서 뭐 남북 관계와 또 비핵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평가해 줄 만하다.